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이혼 조정위원으로 일하는 한 중년 여성 유키에 씨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풍파를 겪었지만 이제는 나름 평온한 60대를 앞두고 있죠. 그런 유키에 씨가 이혼을 원하는 젊은 여성을 마주하고 곧 휘몰아치는 감정 변화를 겪게 될 듯합니다. 그 젊은 여성은 십몇 년 전 자신의 딸이 학교 등교를 거부하게 만든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혼 조정위원과 이혼 신청자로 마주한 두 여성. 여기서부터 작가는 이야기를 그저 단순하게 풀어가지만은 않습니다. 요코야마 히데오 작가의 소설은 지금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개인이 어쩌면 겪을 법한 상황을 독자에게 제시하고 거기서 파생한 갈등을 한 번 더 뒤집어 아이러니하게 꼬고 납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강한 자극 없이 담담하게 상황을 풀어내죠. 그러면서 나를, 내 주변을, 지금의 사회를 한 번쯤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작가 요코야마 히데오가 보여주는 세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말버릇 제1장 화요일과 목요일은 쓰레기 버리기, 아침밥은 토스트,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회. 언제부턴가 그런 생활 리듬이 만들어져 있었다. 세키네 유키에는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와서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된 시간을 보며 손목시계에 시간을 조정했다. 조금 서둘러야 했다. 9시 2분 버스를 놓치면 다음 차는 30분 뒤에 있었다. 그 차를 타도 10시에 시작되는 조정에는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이 숨을 헐떡이며 방에 뛰어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보기 흉하다. 게다가 오늘 담당은 새 이혼 조정건이었다. 당사자를 만나기 전에 짝을 이룰 조정위원과 의견을 교환해둘 필요도 있었다. 오후에는 돌아오겠다고 남편에게 말한 뒤 유키에는 분주히 집을 나섰다. 현관에 장식해둔 흰 달개비꽃이 잔상을 남겼다. 자신의 생일이었던 어제 문득 생각나서 꽂아보았다. 59이라는 나이에 특별한 감개는 없었다. 전화를 걸어온 딸들이 농담처럼 입에 올린 마침내라든가 드디어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대다수 남자들처럼 60살, 정년퇴직, 노후라는 도식이 박혀있는 삶도 아닌지라 오히려 4년 전 첫 손자를 품에 안았을 때가 훨씬 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의식했던 것 같다. 버스 좌석의 70% 정도는 주름진 얼굴이 차지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과묵하고 여자들은 시끄러웠다. 나쁜 건 죄다 며느리이고 옆집과 앞집이고 남편의 친척들이다. 전통 만담 라쿠코의 단골 레파토리 같은 그 이야기들은 그대로 종합병원 대기실로 장소를 옮겨 끝없이 계속될 터. 유키에는 종합병원의 두 정거장 앞인 법원 앞에서 하차벨을 눌렀다. 해방감과 약간의 우월감이 뒤섞여 손끝을 춤추게 하는 그 순간을 유키에는 좋아했다. F가정법원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지방법원 청사의 2층, 3층에 병설되어 있다. 햇빛을 충분히 머금은 남쪽 복도에는 그 밝은 장소와는 대조적으로 심각한 가정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음울한 얼굴이 오간다. 유키에는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가정법원 서기관실의 문을 조용히 밀어젖혔다. 안녕하세요. 호리타 스네코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30대 중반의 가사부 서기관인 그는 연장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여성 서기관에게 흔히 보이는 새치름한 면이 없었다. 실제로는 2층을 꽉 잡고 있는 왕원이라고 하던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남자 조정위원들은 세상에 당신 같은 부인만 있으면 이혼 조정도 줄어들 텐데 말이야 라며 스네코를 격찬했다. 스네코의 긴 손가락이 서류를 넘겼다.
어디 보자. 세키네 씨는 새 안건이네요. 네. 유키에는 평소와 같이 느릿한 손놀림으로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뒤 스네코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와타누키 씨는 벌써 오셨어요? 네, 조금 전에 대기실에 가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 뒤 스네코는 불쑥 안타깝다는 얼굴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힘드시겠어요. 와타누키 씨랑 같이 하시려면. 유키에는 어설프게 웃는 표정으로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조정은 2명의 조정위원이 짝을 이뤄서 담당하게 된다. 당연히 상성 좋은 사람과 짝이 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누가 짝이 될지는 위원들이 모르는 곳에서 가사부가 결정한다. 요컨대 뽑기 운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다. 가정법원 조정에 대해 조정위원회 편차가 너무 심하다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데 바로 그 위원부터가 잘 맞는 짝을 만났냐 아니냐로 일희일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완전 꽝이라고 볼 수 있었다. 68살의 중학교 교장 출신인 와타누키 구니히코는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었다. 이혼을 원하는 부인에게 특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에 한번 와타누키와 이혼 조정에 들어갔을 때 유키에는 오랜만에 남존엽이라는 사자수거를 실감했다. 남자 조정위원. 그 중에서도 나이 많은 위원이 정숙한 부인, 조강지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남편의 거듭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조종해온 부인에게 입을 열자마자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셈인가 라고 몰아붙이며 펑펑 울린 와타누키의 고압적인 태도에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다. 서기관실을 나온 유키에는 조종위원 대기실로 향했다. 오늘 게시되는 조종도 이혼을 원하는 부인이 신청한 것이었다. 심지어 아이가 셋이었다. 보름 전 와타누키가 짝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부터 유키에는 그 나름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자신이 의식해서 부인 편을 들지 않으면 현저하게 불공평한 조종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대기실에는 이미 15명 정도의 조정위원이 와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새 안건을 맡은 두 팀은 담소를 나누는 무리와는 떨어진 탁자에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었다. 와타누키는 등을 돌리고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실록에 눈부신 중앙정원의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 와타누키 씨? 말을 걸자 무표정한 얼굴이 천천히 뒤돌아봤다. 유키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유키네 세키에입니다. 이번에 또 함께 일하게 되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도 잘 부탁해. 평소에 거만함이 없었다. 두 눈도 흐릿하게 탁해져서 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와타누키 씨,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세요? 탁자에 앉아 회의를 시작한 지 5분쯤 되었을 때 유키에가 물었다. 도무지 이야기에 호응하지 않는 와타누키에게 속이 탔기 때문이다. 아니, 실은... 와타누키는 순순히 털어놓았다. 시의 정기검진 때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좋지 않은 음영이라도 발견됐는지 어제 보건센터에서 재검사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까짓 일로. 귀에 젖은 말이 유키의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입버릇이었다. 당차고 자존심도 세고 자식 교육에도 엄격한 분이셨다. 끙끙거리며 소가리를 하고 있을 때면 늘 그까짓 일로 라는 말을 들었다. 소가리를 하고 있을 때면 늘 그 말을 들었다. 그까짓 일로 울긴 왜 울어. 그까짓 일 따위 얼른 잊고 정리하렴. 저도 모르게 그 말투를 물려받은 유키에도 매서운 어조로 그 말을 자주 사용했다. 집에서만 큰소리치는 두 딸에게, 사회에서 도망치려고 한 남편에게, 그리고 몇 번이나 좌절할 뻔했던 스스로에게도.
유키에는 표정을 가다듬었다. 건강에 자신감을 잃은 남자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잘 알고 있었다. 분명 잘못 봤을 거예요. 그런 이상한 임시 차량 안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따위는 믿을 게 못 되죠. 그렇다면 다행인데. 3년 전에 아내를 잃은 와타누키는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고독한 입원 생활을 성급히 상상해버렸는지 허세도 부리지 못했다. 오늘은 세키네 씨가 주도해서 진행해줘. 그 말을 남기고 와타누키는 화장실로 향했다. 유키에는 한숨을 한 번 내쉰 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 위로 시선을 떨구었다. 2002년 제315호 부부관계 조정사건. 신청인 기쿠타 요시미 29세. 피신청인 기쿠타 간지 30세. 와타누키가 계속 저런 상태라면 특히나 이번 조정에 한해서는 기쿠타 요시미라는 여성은 행운에 당첨된 걸지도 모르겠다. 유키에는 서류를 읽어나갔다. 이미 2번쯤이나 살펴본 뒤라서 대략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있었다. 이번 이혼 조정의 주인공인 기쿠타와 요시미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다가 8년 전에 결혼했다. 자녀는 여자아이만 셋이고 각각 8살, 6살, 5살이다. 첫째 딸의 나이를 보면 요즘 유행하는 혼전 임신이었던 모양이다.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식어서 작년에 별거를 했고 요시미는 현재 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요시미 쪽에서 여러 번 협의 이혼을 신청했지만 남편인 기쿠타가 응하지 않아서 이번 이혼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조정 이유는... 요시미가 작성한 조정 동기란에는 예시 항목의 절반 이상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성관계.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낭비한다. 정신적으로 학대한다. 2달 전에 실시한 가정법원 조사관의 청취에서는 남편과 함께 있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아요.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라며 직설적으로 심정을 호소했다. 유키에는 문을 바라봤다. 검사 출신 위원이 막 입실한 참이었다. 그 짝인 보건원 출신 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다. 와타누키는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곧장 3층 조종실로 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이른 시각이지만 유키에는 서류를 품에 안고 대기실을 나왔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직후였다. 위쪽에 기쿠마 요시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렇게 판단한 건 수수한 정장 차림의 그녀가 서류에 적혀있던 나이에 부합되는 3명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는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막내로 보이는 원화복 차림의 여자아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의 여인과 손을 잡고 있었다. 아마도 요시미의 모친일 것이다. 막내가 웃었다. 무슨 영문인지 둘째의 한쪽 신발이 벗겨졌기 때문이다. 말을 한번 걸어볼까? 작정하고 유키에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의 속도를 높였다. 제가 담당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 정도 말은 해줘도 문제가 없을 터였다. 계단을 다 올라가서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유키에의 발소리를 눈치챈 요시미와 모친이 동시에 뒤돌아봤다. 유키에는 숨을 삼켰다. 왜 자신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깨닫는 건 찰나의 순간이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요시미, 아니 그 모친의 얼굴이. 요시미의 모친이 긴장한 표정으로 유키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죄송하지만 대기실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유키에는 오른쪽을 가리켰다. 말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뒤늦게 따라왔다. 신청인 대기실은 저쪽입니다. 이번에는 요시미가 입을 열었다. 주저하는 모양새였다. 조종 상대와 같이 쓰지는 않죠? 네, 대기실은 따로따로니까 걱정 마세요. 신청인 대기실은 저쪽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유키에는 조종실이 늘어서 있는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은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설마 싶었다. 하지만 잘못 봤을 리가 없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여자의 얼굴만큼은. 유키에는 제3조종실로 들어갔다. 와타누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내던지듯 책상 위에 서류 다발을 펼치고 다급한 눈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렸다. 호적 등본을 찾기 전 가족관계 증명서에 적힌 성이 눈에 들어왔다. 온몸에 땀샘이 열린 느낌이 들었다. 역시 맞았다. 기쿠타 요시미의 결혼 전성은 도키자와였다. 제2장.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었다. 유키에는 벽시계를 바라봤다. 조종 개시까지는 15분 남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자에 앉았다. 지인일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이 조종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도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지방에서 오랜 세월 조종위원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은 이런 경우와 맞닥뜨린다. 유키에도 작년에 경험했다. 새 안건으로 맡게 된 입양 무료 사건의 신청인이 안면이 있는 지명 연구가였다. 유키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립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사서로 근무했었다. 그 당시 그의 자료조사를 몇 번인가 도와준 적이 있어서 서기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했었다. 하지만 기쿠타 요시미와 그 모친 도키자와 이토코, 그들을 과연 지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두 사람과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안면이 있다고 해도 유키에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을 뿐인 관계였다. 유키에는 눈을 감았다. 당시의 기억이 떼구름처럼 되살아났다. 12년 전, 아니 벌써 13년 전인가. 그때는 현에서 운영하는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장녀 미즈키가 식품 도매업체에 취직하고 둘째 나스코가 현립고등학교 2학년에 진급한 해였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남편 후사오는 2년간의 휴직 끝에 석 달 전 교직을 그만뒀다. 자율신경 실조증. 최초의 병명은 머지않아 심신증으로 바뀌었고 결국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유키에는 눈앞이 캄캄한 심정이었다. 이에 연타를 가한 것이 둘째 딸 나스코의 등교 거부였다. 장마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나스코가 돌연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다. 몸이 안 좋아. 나스코는 매일 아침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렇게 말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열도 재지 못하게 했다. 그까진 일로. 나스코. 처음에는 타일러 봤지만 점차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자고 침대에서 손을 잡아 끌자 나스코는 울부짖으며 심하게 저항했다. 예산 일이 아니었다. 그제야 몸의 병이나 학업 태만이 아니라 제 딸이 등교 거부 상태라는 현실을 깨달았다. 유키에는 무척이나 곤혹스러웠다. 나스코가 등교 거부를 하게 된 원인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학교 성적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고 본인도 개성적인 선생님이 많아서 수업이 즐겁다고 했었다. 만돌린 동호회 연습을 빼먹은 적도 없었다. 야구부 매니저 같은 일도 하고 있었고 남학생이 집에 전화를 걸어온 적도 있었다. 딸 나스코는 즐거운 청춘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줄곧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따돌림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유키에가 막연한 의심을 품은 건 나스코가 좀처럼 학교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스코는 아니라고 딱 잘라 부정했다. 학교에도 찾아가 봤지만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그러던 중 나스코가 소중히 여기던 도자기 저금통이 옷장 안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나스코는 어렸을 때부터 그 저금통에 세뱃돈을 모아왔는데
은행에 맡기라고 해도 저금통을 깨는 게 싫다며 말을 듣지 않았었다. 10만 엔, 아니 그 이상이 들어있었을 텐데 대체 어디에 썼을까? 유키에가 따져 묻자 나스코는 모른다고 우기더니 나중에는 도둑이 들었나 봐 라거나 언니가 가져간 것 같아 라며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나스코의 태도가 누그러진 건 여름방학이 들어서고부터였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줄고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학교가 방학이라는 점이 나스코에게 변화를 가져온 건 분명했다. 그 점이 따돌림의 존재를 새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저금통도 마음에 걸렸다. 누군가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때마침 악질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며 연일 신문과 텔레비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었다.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품고 있으면서도 나스코가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유키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건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 그저 나스코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만을 바랐다.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유키에를 멀리하던 나스코의 태도가 조금씩 나아지더니 명절 5분을 지날 무렵에는 권하면 쇼핑에도 따라 나서게 되었다. 그랬는데 집 근처 슈퍼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나스코가 회를 먹고 싶다고 해서 특가 상품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통로 앞에 키 큰 소녀가 서 있었다. 나스코와 같은 교복을 입고 손에 든 스포츠 가방에는 테니스 라켓이 꽂혀 있었다. 무서운 눈. 유키에는 그렇게 느꼈다. 상대 소녀는 턱을 당기고 도전적인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키에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소녀의 시선은 똑바로 딸 나스코를 향해 있었다. 그때 나스코가 보인 반응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고개 숙인 얼굴은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렸고 희미하게 입술을 떨고 있었다. 아는 애야? 하고 작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유키에가 통로로 시선을 되돌리자 소녀는 과자 봉지를 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소녀는 계산대 근처에서 그녀의 모춘으로 보이는 여자와 합류했다. 살짝 위이부진 밤색 머리카락, 하늘색 여름 니트에 꽃무늬 플레어 스커트, 도회적인 분위기를 몸에 두른 듯한 인상을 주는 화려한 여자였다. 그날 이후로 나스코는 다시 외출하지 않게 되었다. 그 애가 널 괴롭히니? 큰맘 먹고 던진 유키에의 질문에 나스코는 눈을 부라리며 외쳤다. 나 좀 내버려둬. 엄마 쓸데없는 짓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일을 남편에게 상담할 수 없다는 게 괴로웠다. 집에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가 2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남편은 거의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심신증이라는 병명이 유키에를 괴롭혔다. 세간의 눈을 의식한 시어머니는 남편이 정신과에 다닌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남편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즈키와 나스코의 결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리를 낮췄다. 유키에도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마음의 병을 꺼리고 멸시했다. 자신의 조부모와 양친에게 주입받아 당연하게 생각했던 뿌리 깊은 편견은 설령 자기 남편이라 하더라도 간단히 사라져주지 않았다. 스포에서 만났던 모녀가 현영 아파트 가장 남쪽에 위치한 K동의 도키자와 가족이라는 건 동네 자치회 임원을 넌지시 떠봐서 알아냈다. 그 외동딸 요시미는 나스코와 같은 2학년이고 옆반 학생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몇 번이나 그 집에 쳐들어갈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요시미가 나스코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내서 사과받고 2번 다시 나스코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싶었다. 그러나 유키에는 끝내 실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후회가 가시처럼 박혀 마음에 남아 있었다. 딸 나스코는 쓸데없는 짓을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했지만 그런 말까지 하게 만든 괴로움의 깊이를 생각하면 엄마로서 딸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도끼자와의 문을 두드렸어야 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그땐 무서웠다. 단지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소란을 피우면 나스코의 등교 거부가 남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거기다 남편의 병까지 알려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유키에는 행동이 옮길 수 없었다.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였다. 세간의 눈과 귀와 입이 그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유키에는 눈을 떴다. 당시의 기억이 가슴속을 가득 메워 아픔이 느껴질 정도였다.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조종 개시까지 3분. 여전히 고민 중이었다. 분명 지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도끼자와 모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비록 비상근일지라도 조종위원은 국가 공무원이다. 역시 사퇴해야 하나. 유키에는 다시금 눈을 감았다. 새빨간 자동차가 눈에 선했다. 도끼자와 이토코는 행복해 보였다. 유키에와 같은 현형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세련된 옷을 입고 비싼 고기를 사고 본인 전용차로 보이는 빨간 자동차를 타고 미용실에 갔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그 자동차에 자주 추월당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숲으로 가는 언덕길 중간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페달을 밟는 유키의 자전거 바구니에는 늘 할인 판매 전단지가 담겨 있었다. 남편을 돌보기 위해 오랫동안 근무했던 도서관 사서일은 그만두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을 헐어서 매달 집세를 내고 시어머니가 입막은 값이라는 듯 건네는 돈으로 남편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이제 막 취직한 첫째 딸 미즈키의 박봉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살았다. 이까진 일로. 입안으로 그렇게 되뇌던 중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온 적도 있었다. 가을이 되자 단지에서 빨간색 자동차가 사라졌다. 얼마 뒤 교회에 커다란 집을 지어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 집 남편이 공조설비회사의 과장이라 새 집은 중앙 난방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된 걸까? 조금 전 본 도끼자와 이토코의 늙은 모습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했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 분명 유키에보다 서너 살 아래였을 텐데 60을 훌쩍 넘긴 사람처럼 보였다. 몸매도 망가져서 고무줄 바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도저히 교회 고급주택에서 유유자적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걸로는 결코 보이지 않았다. 저절로 유키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딸 나스코는 학교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면서 다사다난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어떻게든 졸업은 할 수 있었다. 치과 위생사 자격증을 딴 뒤 근무하던 치과의 후계자와 교제 끝에 전형적인 부잣집으로 시집갔다. 결혼 피로연 자리에서 신랑이 낭독했던 한 구절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이렇게 다정하고 똑부러진 여성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에는 아이도 낳았다. 나스코는 행복해 보였다. 새빨간 독일차를 타고 한 달에 한 번은 손자의 얼굴을 보여주러 찾아왔다. 저 여자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어린 나이에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딸을 셋이나 낳고 결국엔 이혼하고 싶다며 가정법원에 애원을 하러 왔다. 이겼다. 이런 노골적인 감정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조종실 문이 열렸다. 와타누키였다. 어라, 아직 안 왔나? 유키에는 손목시계를 봤다. 10시 정각이었다. 그럼 내가 불러올까?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아직 부르면 곤란한가?
유키에는 시선을 올리고 말았다. 그럼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문이 닫혔다. 복수는 아니었다. 그저 도끼자와 모녀의 그 후를 엿보고 싶었다. 옛날과 지금의 입장이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과 귀로 확인하고 싶었다. 꺼림칙한 마음 따위는 들지 않았다. 유키에는 오른팔을 쓸어내렸다. 그 언덕길에서 느꼈던 빨간 자동차의 풍압이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제3장. 조종실로 돌아온 와타누키는 유키의 옆자리에 털썩 걸터 앉았다. 잠시 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기쿠타 요시미는 시선을 내리깔고 들어와서 쭈뼛쭈뼛 정면의 의자에 앉았다. 그런 다음 유키의 얼굴을 보고 앗 하고 작게 소리쳤다. 순간 소름이 끼쳤지만 다음 순간 요시미가 고개를 숙였다. 조금 전에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 알아차릴 리가 없었다. 유키에는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요시미와 마주쳤던 건 13년이나 전이었다. 심지어 딱 한 번이었다. 유키에 역시 계단에서 모녀 두 사람을 동시에 보았기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만일 오늘 도끼자와 이토코가 함께 오지 않았다면 그날 슈퍼에서 만난 소녀의 얼굴과 요시미를 겹쳐볼 순 없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억양없는 말투로 대답한 유키에는 와타누키에게 고개를 돌렸다. 바로 시작하라는 듯한 눈짓이 돌아왔다. 실제로 조종이 시작되면 틀림없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다. 와타누키가 평소의 준엄함으로 요시미를 몰아세워주기를 내심 기대했었는데 유키에는 책상으로 몸을 내밀고 손깍지를 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종 자리는 재판과는 달리 선악이나 흑백을 단판 짓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조종위원이 사이에 서서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타당한 합의를 찾아내는 장소입니다. 저희도 같이 지혜를 짜내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지만 어디까지나 부부 두 사람의 문제이니 본인들 스스로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쿠타 요시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얌전하게 듣고 있었다. 유키에가 보기에는 그랬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조종위원회는 저희 조종위원 두 사람과 가사 심판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판관은 현직 판사인데 매번 저희가 작성하는 보고서를 읽고 저기 돌연 요시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매번이라는 건 전부 합쳐서 총 몇 번인가요? 유키에는 어이가 없었다. 말하는 중에 불쑥 끼어든 것도 그렇지만 아직 청취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조종 횟수를 알려달라니. 유키에는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대답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번에서 6번 정도입니다. 6번이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조종은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간격으로 실시되니까. 그럼 반년이요? 노말을 가로막는 요시미를 유키에는 슬쩍 노려보았다.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반년이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제 진짜 헤어지고 싶어요. 진짜 형편없고 최악인 남자예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들 헤어지는 편이 낫다고. 이번에는 유키에가 말을 자를 차례였다. 잠시 진정하세요. 하나하나 제대로 듣고 있으니까요. 유키에는 서류를 넘겼다. 일부러 격식 없는 말투로 질문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네. 정확하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예요. 하도 끈질기게 매달리기에 어쩔 수 없이 사귀었어요. 그 사람 조숙해서 그때부터 엄청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청춘 시절의 추억까지 죄다 이혼 재료로 쓸 작정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당신도 좋아했죠? 6년이나 사귀고 결혼했잖아요. 요시미는 살짝 난감한 표정을 보였지만
남편을 힐난하는 기세는 여전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녀서 어쩌다 보니 계속 사귀게 됐을 뿐이에요. 그 사람 독점력이 너무 강해서 제가 다른 남자한테 관심을 보이면 고함을 치기도 하고 몇 번인가 맞은 적도 있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거겠죠. 남편의 폭력적인 일면을 말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인 유키에의 발언에 요시미는 울컥했다. 와타누키가 유키에를 흘낏 쳐다봤다. 남편 쪽 편을 든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이 의외였을 것이다. 유키에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고등학생 때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었다. 요시미는 왜 딸 라스코를 괴롭혔을까? 돈을 빼앗은 사람도 요시미였을까?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아낼 방법은 없을까? 머리를 굴려봤지만 이 조정 자리에서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 사람한테 저와 헤어지라고 명령해주세요. 유키의 눈앞에서 피부도 마음도 거칠어진 불쌍한 여자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다. 딸 라스코를 떠올렸다. 아기를 품에 안고 번쩍번쩍한 외제차에서 내리는 미소 띤 얼굴이었다. 유키에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조정을 신청한 동기 맞네요. 네. 남편분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는 거죠. 네. 엄청나게 바람을 피웠어요. 불륜의 증거는 있나요? 그런 건 없지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호텔 성냥이나 향수 냄새나 휴대전화도 수시로 울리고요.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신적인 학대, 이건요? 이것저것 있는데 많아서 다 셀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봐요. 저를 무시하거나 다른 여자를 과하게 칭찬하기도 해요. 저 집 부인은 아들을 연달아 낳았느니 어쩌니 하면서요. 남편분이 아들을 원하나요? 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뿐이에요. 아이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을 거예요. 별거 한 뒤로 한 번도 애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요시미는 짜증스런 기색을 숨기지 않고 거칠게 숨을 내뱉었다. 저기요,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을 설득해 주세요. 저쪽이 알겠다고 하면 바로 헤어질 수 있으니까요. 유키에는 서류철을 덮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었지만 와타누키의 호통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이럴 때 남자들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요시미의 불만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유키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딸도 셋이나 있고.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남편이랑 양육비 얘기 같은 건 해봤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유자료나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저랑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가요? 말은 안 하지만 뻔해요. 죄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유키에는 눈앞에 앉은 요시미를 통해 그녀의 남편 도키자와 이토코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목구멍에 걸려있던 질문이 밀려나왔다. 지금 친정에 있죠? 네. 이혼한 뒤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친정에서는 나오려고요. 집이 좁거든요. 좁다고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다. 네, 전에는 큰 집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두산에서 지금은 작은 셋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등줄기가 오싹했다. 오한인지 쾌감인지 알 수 없었다. 고생 많았겠네요. 유키에는 요시미의 코를 응시하며 말했다. 요시미의 눈동자가 일순 의아하다는 듯 흐려졌다. 말의 의미와는 다른 울림을 감지한 게 틀림없었다. 유키에는 시선을 올렸다. 10시 40분. 상대방인 남편 기쿠자 간지를 부를 시간이었다. 지금부턴 남편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끝나면 한 번 더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요시미는 그 장소에 미련이라도 있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키에와 와타누키를 번갈아 보고 애원하는 말투로 말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물론 즐거웠던 시절도 있었어요. 야구부 에이스였던 그 사람은 멋있었고 제게 썩 잘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서로 완전히 마음이 멀어졌어요. 무리하게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빨리 헤어지기만 한다면 많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요시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유키에는 와타누키를 쳐다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다. 돈도 필요 없다는 걸 보면 딴 남자가 있다는 소리겠지. 와타누키는 시시하다는 듯 그렇게 말했다. 새 출발을 위한 이혼. 요시미에게 내연남이 있고 은밀하게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유키에도 같은 생각이었다. 요시미의 언동이 너무나도 연기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시미의 화장이나 옷차림에도 신경 쓴 기색이 남아 있었다. 조종위원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된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 이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었다. 여성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달라진 시대와 여론에 따라 이혼 따위 개의치 않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 남자 다루는 법에 통달한 완성된 여자를 의지하고 따르면서 평안함을 추구한다. 그런 유약하고 연애에 서투른 남자들이 이런 이혼을 증식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상대방을 불러오겠습니다. 와타누키에게 한마디 하고 유키에는 복도로 나왔다. 특별히 요시미를 탓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지금의 유키에게는 강물에 빠진 개가 운 좋게 강 가운데 모래톱에 기어오른 행운을 웃으며 지켜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제4장. 야구부 에이스이고 멋있었다. 기쿠타 간지는 여자들에게 인기 있던 시절의 자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올백으로 넘긴 머리, 목깃이 높은 셔츠의 버튼을 2개 풀고 있었다. 와타누키는 또다시 전부 맡기겠다는 얼굴이었다. 부인분은 이혼 의사가 확고하신 모양입니다. 유키에가 말을 꺼내자 기쿠타는 머리를 북북 긁었다. 이런 데는 오고 싶지 않았다고 얼굴에 쓰여 있었다. 기쿠타 씨,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이가 틀어주셨을까요? 글쎄요. 기쿠타 씨의 바람이 원인인가요? 기쿠타는 얼굴 앞에서 손을 내저었다. 바람 안 피웠습니다. 옛날에는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30살 남자가 말하는 옛날이란 언제일까? 그럼 원인이 뭐죠?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그 여자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네, 왜죠? 돈 때문인가요? 기쿠타는 혀를 찼다. 요시미가 그러던가요? 아니요. 부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유키에는 황급히 부정했다.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양육비가 많이 들죠. 그 정도는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허세가 섞여 있었다. 유키에가 손에 든 서류의 직업란에는 야나카 물산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처음 듣는 회사였다. 그렇다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부인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설마요. 기쿠타는 내뱉듯이 말했다. 그렇게 신경질적인 여자랑 같이 사는 건 저도 싫습니다. 유키에는 기쿠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물끄러미 바라보는 유키의 시선에 기쿠타가 단념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꼴사납잖아요. 일방적으로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을 순 없어요. 남자의 체면이 깎였다는 말이다. 분풀이로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유키에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잘해볼 마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게쿠타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키에는 와타누키를 쳐다보고 시선으로 강하게 촉구했다. 여기서는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하라고. 그렇군. 와타누키는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라면 결말이 나지 않겠군요. 두세 번 조정해보고 안 되면 부인 쪽은 본 재판을 바랄 겁니다. 재판. 기쿠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여기와는 달리 공개적이죠. 당신 친구나 지인이 증인으로 불려올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얼굴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회사 사람도요? 필요하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회사에는 아직 별거 중이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제면치레에 자기 보신까지. 자례로 기쿠타의 본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다음 조정까지 마음을 좀 결정해서 오세요. 다시 잘해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혼을 한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문제를 피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보라고요. 와타누키는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게 좋을 듯한 설교를 늘어놓으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기쿠타는 완전히 풀이 죽어서 복도로 사라졌다. 유키에는 한 번 더 요시미를 불러오기 위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복도로 나온 유키에는 그 자리에 못 박혔다. 기쿠타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어깨를 바싹 붙인 세 아이가 신청인 대기실 앞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6개의 눈동자에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기쿠타는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갔다. 아이들 뒤에서 요시미가 얼굴을 내비쳤다. 바로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유키에는 방으로 돌아왔다. 요시미의 본색을 본 기분이었다. 오늘은 평일이다. 요시미는 학교와 유치원을 쉬게 하고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왔다. 저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방을 들어온 요시미는 가련한 태도로 의자에 앉았다. 유키에는 그 얼굴을 눈여겨보았다. 지독한 여자네. 저런 남자는 너희 아빠가 아니라며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험담을 불어넣고 있겠지. 도키자와 이토코가 요시미를 키웠고 바로 그 요시미가 그 세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참으로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키에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입을 열었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요? 즉각 못을 박았다.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겠지만요. 네? 요시미 씨가 한 말은 전부 모호해서 남편분에게 큰 잘못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불륜 증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건 그렇지만. 게다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친권, 감호 양육, 그리고 면접 교섭권까지. 반년에서 1년은 차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1년이요? 욱한 요시미가 대들었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못 기다려요. 그렇게까지 안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유키의 말에 요시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삽시간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세키네 유키에 씨. 와타누키가 저지하려고 했지만 유키에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다. 내 말 잘 기억해둬요. 만일 당신 쪽에서 부정이 발각되면 조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늘어질 거라는 걸. 그럼 재판할게요. 요시미는 세대 목소리로 외치며 애원하는 표정으로 와타누키를 바라봤다. 제발요. 재판하게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단호한 말로 요시미의 주의를 되돌렸다.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조정이 불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은 할 수 없어요.
요시미는 눈을 부릅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딴 짓을 1년이나 하고 있을 순 없다고요. 유키에는 서류철 모서리로 책상을 두드리고 일어났다.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까지 딜로 엄살 떨지 마세요. 제5장. 법원 근처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벌써 1시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평소와 같이 남편은 차 한 잔도 마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금방 차려줄게요. 유키에는 팩에 담긴 초밥을 접시에 옮기고 재빨리 맑은 장국을 만들어 거실로 돌아왔다. 큰맘 먹고 사봤어요. 이유도 묻지 않고 남편 후사오는 표정 없는 얼굴로 초밥에 손을 뻗었다. 간장도 찍지 않고 차례차례 입으로 옮겼다. 이 사람의 유약함을 용서한 건 아니었다. 남편은 학교에서 무리하게 열정적인 선생님인 양 행동했던 것 같다. 6학년을 맡아 졸업시킨 다음에 2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몹시 산만한 아이가 여럿 있어서 요즘 말하는 학급 붕괴 같은 상황에 부딪혔던 모양이다. 수업이나 생활지도는 마음대로 되지 않고 교장의 질타나 학부모의 압박에 시달리던 중 몸에 이상이 생겼다. 자율신경실조증. 의사에게 병명을 들었을 때 남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럴듯한 병명이 붙은 사실을 기뻐하고 있었다. 이걸로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 그 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는 일순 그렇게 생각했던 거다. 그게 다였다. 남편은 병에 맞서려고 하지 않았다. 뻔뻔하게 병을 받아들이는 법도 몰랐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병명에 기대어 달콤한 자기 연민에 빠져 멍하니 자신의 인생을 낭비해갔다. 시어머니를 원망했다. 어째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키우고 말았을까? 약하다는 게 때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까짓 일로. 딱 한 번 유키에는 남편에게 대놓고 말한 적이 있었다. 심신증 진단을 받기 얼마 전이었다. 쉬운 쪽으로 쏠리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도무지 마음의 병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설령 병이라고 해도 반드시 이쪽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병이든 아니든 남편의 마음속에 한창 활발하게 일할 나이대 남성으로서의 갈등이 숨어 있을 거라고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갈등의 존재를 유키에가 분명히 인식하게 된 건 남편이 60살을 넘기고부터였다. 옛 동료들이 차례로 정년을 맞이했다. 이제 일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남편의 병세는 놀랄 만큼 호전되었다. 유키에는 정원으로 눈길을 돌렸다. 시어머니가 남긴 이 집과 유산이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유키에는 남편 후사오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묵묵히 초밥을 먹고 있었다. 이 사람을 지켜냈다. 병에 걸린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두 딸을 길렀다. 유키의 자신도 이 나이에 이를 구하는 행운을 만났다. 도서관 사서 시절에 알게 된 태임 판사가 추천장을 써준 덕분에 조정위원 시험을 칠 수 있었다. 조정위원 보수와 연금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남은 평생 그런 걱정은 없을 거라는 확신까지 갖게 되었다. 도끼자와 모녀의 모습이 내리를 스쳤다. 작은 셋집. 진흙탕 싸움꼴인 이혼 조정. 여보. 목소리가 들떴다. 오늘 말이죠. 법원에서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딱 마주쳤어요. 예전에 무척이나 예쁜 사람이었어요. 늘씬하고 도회적이고. 그렇지만 옷이나 화장 같은 게 좀 화려했어요. 생활도 화려하고 찾아가는 미용실이나 자동차도 그랬고.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게 뭔지
오늘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그 사람 엄청나게 늙었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람 딸이 이혼 조종을 하러 왔는데 애가 셋이나 있으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뒤로는 다른 남자랑 사귀는 것 같던데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자식 교육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제대로 해야 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라는 말을 남기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유키에는 할 일 없이 차를 홀짝였다. 시야에 전화기가 들어왔다. 딸 나스코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가정법원은 사일런트 뷰로다. 조정위원으로 임명됐을 때 가정법원 소장이 인사해서 한 말이었다. 직역하자면 침묵의 기관이었다. 공판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법원과는 달리 가정법원은 모든 안건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다. 그러니 묵비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유키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기를 쟁반에 담고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작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퇴한 노인의 집에 낮부터 전화를 걸어오는 건 수상한 판매업자 아니면 두 딸 중 하나다. 세키네입니다. 엄마, 벌써 집에 왔네요. 딸 나스코였다. 유키에는 긴 숨을 내쉬었다. 엄마 왜 그래요? 깜짝 놀라서 마침 너한테 전화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요? 뭔데? 응? 용건이요. 그냥 별거 아니야. 뭐야, 신경 쓰이게. 말해봐요. 하려던 말은 벌써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다. 옛날 일이다. 딸 라스코도 이제는 웃으며 비밀을 말해줄지도 모른다.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당시 유키에와 나스코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생각하면 그 장본인인 기쿠타 요시미의 불행담은 역시 나스코와 공유하고 싶었다. 유키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기쿠타라는 여자애 기억나니? 대답이 없었다. 유키에는 황급히 정정했다. 아니다. 도키자와였네. 너랑 같은 학교였던 도키자와 요심이라는 애. 수화기 건너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잊어버렸니? 왜 네가 고등학교 때... 엄마. 나스코가 단호한 말투로 말을 가로막았다. 자기 딸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게 재밌어?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내가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면 나 진짜로 죽어버릴 거예요. 유키에는 수화기를 든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과거 일이 아니었다. 딸 나스코의 목소리는 고등학교 시절의 비통한 외침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제6장 초여름, 현관의 꽃은 칼라로 바뀌어 있었다. 제2회 조종기일 아침, 유키의 생활 리듬은 몹시 흐트러진 상태였다. 쓰레기 배출을 깜빡했고 무의식 중에 아침 식사로 밥을 만들었다. 늘 타는 버스를 놓쳤고 10시 5분 전에야 조종실에 들어가는 등 대단히 어수선한 아침이었다. 한 달 만에 대면한 기쿠라 요시미는 묘하게 태연자약해 보였다. 더 이상 이 여자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아침나절의 혼란은 그런 예감인지 예언인지 모를 것을 유키에게 암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스스로 이 조종에 발을 들여놓았다. 후회스러웠다. 그날 다른 위원에게 바꿔달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지난번 조종 이후로 뭔가 변화가 있으셨나요? 유키에가 질문하자 요시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 사람이 조건에 따라서는 이혼을 응하겠다고 전화했어요.
그렇군요. 서로를 마주봤다. 서로의 시선 속에 지난번 일로 각자 응어리가 남아있음을 알아챘다. 요시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지난번에 돈은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말 취소할게요.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자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려는 마음이 든 모양이었다. 배후에 있는 남자가 그렇게 말하라고 부추겼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조정을 하더라도 협의 이혼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호적에 조정 이혼이라고 남기기 싫거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위협하듯이 말한 건 와타누키였다. 그런 것보다 부모라면 아이들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타누키의 재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그는 서기관실에서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선언하고 이곳으로 향했다. 유키에는 와타누키를 쳐다봤다. 제가 할게요. 눈으로 그에게 그렇게 말한 뒤 다시 요시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하시죠. 질질 끄는 건 싫어서요. 유키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혼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초조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가 전에 말했었죠. 남편분에게 큰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인이라고 해서 당신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증거를 가져왔어요. 놀란 듯한 유키의 눈동자를 요시미가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쪽이 그랬었죠? 불륜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비슷한 말. 그래서 알아왔어요. 그 사람 지금 사귀는 여자가 있어요. 유키에는 적잖이 놀랐다.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조사를 했단 말인가. 알겠습니다. 말해보세요. 요시미는 동의하는 눈빛을 보냈다. 상대는 29살. 예전에 남편과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최근에 다시 만나서 물타올랐나 봐요. 불타올랐다는 말인가요? 네, 그거요. 증거는요? 있는 거죠? 요시미는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 있어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제 눈앞에 있어요. 유키에는 요시미의 손으로 시선을 내렸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이죠? 매섭게 묻자 요시미는 유키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봐요. 몸을 책상 앞으로 내민 와타누키를 손으로 제지했다. 그 손이 미약하게 떨렸다. 아침결의 예감.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키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다.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시겠어요? 요시미 입술이 일그러지듯 움직였다. 전에 말한 것처럼 전 중학교 때부터 그 사람이랑 사귀었어요. 고등학교도 갔다 보니 점점 관계가 깊어져서 키스나 스킨십 같은 것도 하게 됐죠. 그 사람은 성관계를 갖고 싶어 했지만 집이 엄했던 저는 도저히 결심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야구부 매니저였는데 자기가 먼저 접근해서 바로 몸을 허락했다더군요. 거짓말하지 마. 유키에는 벌떡 일어났다. 그를 따라 요시미의 시선이 위로 올라갔다. 그날 본 눈이었다. 슈퍼에서 보여준 도발하는 듯한 그 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여자애는 나한테서 그를 가로채려고 했어요. 술집 여자 같은 짓을 해서 남자친구의 관심을 끌다니 최악이죠. 그렇지만 역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애 임신해버렸거든요. 남자애는 있는 돈을 전부 건네주고 울면서 부탁했죠. 결국 그 여자애는 어디선가 낙태하고 그 후로는 학교에도 오지 않게 됐고요. 난 쌤통이라고 생각했죠. 유키에가 손바닥을 휘둘렀다. 닥쳐! 그 손은 고개를 젖힌 요시미의 기포를 스치고 허공을 갈랐다. 요시미는 의자에서 획 물러나더니
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조정은 처리할게요. 그 사람도 협의 이혼하고 싶다니까. 제7장. 오후의 카페는 나른한 공기에 휩싸여 있었다. 카페에 들어오는 건 몇 년 만일까. 유키에는 창밖에 오가는 인파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을 휘두른 그날부터 벌써 2개월이 흘렀다. 유키의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얼마간의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와타누키가 입을 다물어준 덕분에 사일런트 브로는 지켜졌다. 그 좁은 조종실에서 벌어진 일이 방 밖으로 새어나갈 일은 없었다. 기쿠타 요시미 이야기에는 딱 하나 거짓말이 섞여 있었다. 딸 나스코와 기쿠타 간지의 관계는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요시미의 책략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과거 이야기에 피할 수 없는 현재를 더함으로써 유키에와 나스코가 좋든 싫든 서로 대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딸 나스코는 울면서 전부 털어놓았다. 딸 혼자만의 비밀이 모녀가 공유하는 비밀로 바뀌었을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치과의사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둘이서 함께 그 비밀을 지켜나가면 된다. 하지만 유키의 마음은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고 가라앉았다. 딸의 임신을 눈치채지 못했다. 낙태했다는 사실도. 남편의 병으로 정신이 없었다. 나스코가 등교 거부를 하기 전까지는 아이들 걱정은 안 했다. 잘 키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유키에는 가게 문에 눈길을 줬다. 기쿠타 요시미가 딱 들어온 참이었다. 맞은편 자리에 요시미가 앉았다. 조종실과 똑같은 자리 배치였다. 불러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차가운 목소리와 목소리가 교차했다. 요시미는 창밖에 시선을 둔 채 말했다. 느긋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요. 엄마랑 아이들이 맞은편 서점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3분이면 충분해요. 유키에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다. 그런 건 됐다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죠. 돌려드릴게요. 유키에는 탁자 위에 내려놓은 갈색 봉투를 앞으로 쭉 내밀었다. 안에는 3만엔이 들어있었다. 나스코의 저금과 기쿠타 간지가 건넨 돈으로는 부족했다. 요시미도 낙태 비용을 보탰다. 분명 남자친구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그랬을 것이다. 기쿠타 씨, 이제 도키자와예요. 아, 벌써. 네,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됐거든요. 요시미가 부탁한 커피가 나왔다. 약속했던 3분은 이미 지났다. 하지만 한 가지 유키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점이 있었다. 도키자와 씨. 네, 왜 그러시는데요? 요시미는 입가에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당신과는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마지막으로 알려줘요. 어떻게 내가 그 애의 엄마라는 걸 알았죠? 아, 라고 말하고 요시미는 웃었다. 딱 한 번 그 애한테 따진 적이 있었어요. 어제 간지랑 호텔 갔었지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군요. 그까짓 일로 소란 피우지 말라고요. 유키에는 천장을 바라봤다. 여고생이 그런 말투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까짓 일로. 그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런데 조종실에서 당신한테 똑같은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얼굴이 생각이 나더군요. 옛날에 당신이랑 그 애가 같이 있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으니까. 각자 계산하고 가게를 나왔다. 작별 인사는 주고받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유키에는 꽃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가게 앞에 놓인 꽃에 시선을 빼앗겼다. 제철을 맞은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여러 꽃잎색이 점차 번져서 겹쳐 보였다.
이제 울 이유 따윈 없을 텐데 눈물이 한 줄 두 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 유키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요시미와 손에 책을 든 세 딸, 그리고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은 도끼자와 이토코. 풍압은 느껴지지 않았다. 담담한 뒷모습이었다. 승리도 패배도 아무것도 없었다. 유키에는 가만히 눈물을 닦았다. 그저 가게 앞 꽃으로 시선을 되돌렸다. 투명하게 빛나는 흰 꽃이었다. 그 배랭이 꽃을 꽃병에 장식하고 싶어졌다. 형태 좋은 한 줄기를 골라 유리병에 길쭉하게 꽂아두기로 마음먹었다.